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분위기 있는 여배우 같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그녀는 19살의 조각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스승의 소개로 파리 조각계의 셀럽인 로댕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껏 기대에 부풀었겠죠. 이때 로댕의 나이가 43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었습니다. 그 로댕이 제자나 추종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저 클로델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요? 먼저 로댕의 눈을 사로잡았던 건요.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클로델의 조각 솜씨였습니다. 잘했구나. 로댕이 인체를 조각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위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손을 12,000개를 조각을 했는데 그중에 10,000개는 다 깨부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어렵죠. 그런데 클로델은 뭐 잘려있는 손, 뒤틀린 손, 아니면 만지고 싶도록 아름다운 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클로델의 재능을 알아본 로댕이 지옥의 문 속의 인물들의 손과 발을 맡기게 됩니다. 아, 그럼 지옥의 문도 같이 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클로델이 본격적으로 조수로 활동을 하면서 로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어린 제자에게 이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지옥의 문의 일부가 될 조각상의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클로델이 모델로 서기 위해서 로댕을 앞에서 옷을 벗고 자세를 잡아요. 아, 와. 근데 로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하죠.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 자, 로댕이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을. 좌절. 저 아름다운데 좌절을 한 여인처럼 보이죠. 근데 저 머릿결을 표현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귀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오스 왕의 딸들인 다나이드입니다. 다나오스라는 왕에게는 딸이 50명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제 이집트 왕국의 이제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나오스 왕이 사위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믿고서 이제 딸들에게 첫날밤 지내고 남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명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자 한 명이 복수를 하려고 왕을 죽였고 결국 예언은 이루어지게 된 셈인데요. 이후에 남편을 죽인 49명의 딸들이 지옥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딸들을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클로델을 정말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로댕이 클로델을 이렇게 뮤즈로 여기고 완전히 빠져들게 된 계기가 다나이드였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댕은 이 작품을 지옥의 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를 시켜요. 근데 왜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인데. 지옥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댕이 클로델에게 빠져들어갈 때 클로델 역시 예술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로댕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클로델로 모델로 한 작품들이 더 있나요? 네? 많죠. 로댕은 다나이드에 이어서 또다시 클로델에게 모델로 서달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작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거지? 아,
이 작품의 루비지. 제목이 키스거든요. 어. 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 보이세요? 아, 정말 뜨겁죠.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세를 해보자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신기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 로맨틱해 보이는 네, 그런 맞아요.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 속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로맨틱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네. 왜요? 사실 작품 속의 두 인물은 형수와 시동생의 네? 관계거든요. 오. 둘이 와. 사랑에 빠져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에 이제 이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고 남편이 둘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 둘이네. 그렇죠. 사실 사실혼 관계인 로즈를 버리고 불륜에 빠진 로댕과 클로델입니다. 금지된 사랑. 사실 굉장히 관능적이고 또 노골적인 욕망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키스는 로댕이 클로델에게 품었던 열정이 투사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것도 원래 추억의 문에 들어가려. 네. 근데 나중에는 애도 안 빠졌어요. 하고. 네. 너무나 관능적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또 지옥의 문에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나이드에 이어서 키스를 작업하면서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카미유,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눈앞에 느껴지는 광기도 두렵지 않다. 너의 손에 나의 키스를 보낸다. 나의 연인. 내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환희를 안겨주는 그대. 올리비아 씨, 그럼 당시 사람들은 저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좀 안 좋게 봤나요? 로댕이 사교 모임 있을 때마다 아니면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로즈 아닌 그 클로델을 항상 데리고 간 거예요. 파리의 미술계의 소문이 약간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는 이제 불륜이라고 이제 수군거린 거죠. 특히 이 사실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클로델의 엄마래요. 아, 어머니가 딸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클로델을 아예 집에서 쫓아냈대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 이때 로댕과 클로델에게는 주위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또 꿋꿋하게 지옥의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지옥의 문은 이제 각각의 조각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 건가요? 아들을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우골리노 백작인데 이제 감옥에 다 같이 갇혀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들의 시신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이제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금지된 사랑 때문에 형벌을 받은 남자와 여자인데요. 여자가 달아나려고 하는데도 남자가 등에 계속 엎여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우 막 남자가 앵기네 막. 사랑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 있었는데. 네, 맨 위에.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모티프가 돼서 만든 새 망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지옥의 문은 로댕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이 로댕이 지옥의 문을 만들 때 클로델이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됐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든 역작이 또 있는데요. 지옥의 문에 이어서 이제 이 작품도 클로델이 이제 손과 발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로댕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칼레의 시민인데요. 아, 크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섯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 같으세요? 죄 지은 사람 하나 있고 사형시켜 주려는 사람 하나 있고
바로 14세기에 프랑스의 칼레 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6명의 영웅을 기념하는 영웅이다. 청동상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배경은 이제 프랑스하고 잉글랜드 사이에서 일어난 100년 전쟁인데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군대가 칼레 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칼레의 시민들이 학살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이제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칼레 시의 지도자급 인사 6명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6명의 인사는 다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밧줄로 다 묶은 거예요. 와. 그리고 에드워드 3세 앞으로 출두를 하게 됩니다. 네. 멋있다. 칼레 씨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하지요. 자, 그럼 로댕이 칼레 씨의 영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뭐 갈등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슬픔과 당황하는 그런 모습. 고뇌가. 체념하고. 와. 왜 나에게 이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그 생각, 야, 감정이 다 느껴져요. 진짜 대박. 그런데 이 조각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조각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당당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영웅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기존의 영웅상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손이 다 클로델이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때 클로델은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개인 작업은 거의 못할 정도로 이제 작품의 손과 발 만드는 데 매달렸다고 합니다. 와, 손 봐. 손이 엄청 또 큰데? 이제 손과 팔, 이런 근육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해. 바로 이런 로댕의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로댕을 현대 조각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수상 후 1년 뒤에 한 조각가가 발표한 작품이 샤쿤탈라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 그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예 다른데 뭔가. 그러니까 오른쪽 작품은 영원한 우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비슷한 걸 굳이 찾자면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죠. 두 사람 남녀가 있다. 그렇죠. 뭐 느낌. 네. 그리고 포즈가 비슷하다. 왜 포즈는 다른데? 여자는 발을 잡고 있고.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오히려 게다가 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영원한 우상이 로댕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그럼 로댕이 표절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1년 뒤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는 클로델이 로댕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로댕은 이름난 조각가였고 이미 클로델은 내연녀야 이런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클로델이 잘해도 로댕이 미리미리 손 봐준 거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심지어 샤콘탈라가 더 잘했어요. 맞아요. 훨씬 더 여성스럽고. 맞아, 나도 그렇고 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디테일이 더 이쪽이 더 섬세. 그래서 샤쿤탈라가 더 아름답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네. 왜 뒤에 놓은 게? 아무래도 당시 여성 예술가가 입지가 굉장히 맞아요. 좁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로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로댕의 연인이랑 꼬리표 때문에 경력을 제대로 인정 못 받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댕은 이렇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로댕이 감싸줘야죠. 이거 아니, 공식 발표해야죠. 말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설마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인데? 아니 봐봐요. 로댕 입장에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결국 로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댕은 파리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절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절 시비뿐만이 아니라 제자와의 스캔들이 이렇게 자꾸만 부각되니까 더 많은 걸 가진 로댕에게는 이거 자체가 큰 리스크였던 거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사랑했던 나서서 사람은 로즈예요. 그런데 이때 클로델은 또 한 번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댕의 아이를 잃게 된 거죠. 유산까지. 그래서 클로델은 큰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서 로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둘만의 집, 우리 둘만의 아뜰리에, 우리 둘만의 식탁, 둘이 함께 가는 미술관, 둘이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작은 파티. 당신은 내게 이런 것들을 약속했었죠. 우리 둘이 남편과 아내로 숨김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가슴이 무겁네. 뭔가 좀 안타까워요. 네. 네. 많이 안타깝고. 결국 로댕은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클로델은 로댕은 결코 로즈베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죠. 와. 포기한 느낌인데요. 네. 아,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겠네요. 그렇죠. 클로델은 로댕을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접은 상태였고 로댕은 미안하기는 했는지 몰래 이제 클로델의 조각 작업을 후원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97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침내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되는데요. 당시 클로델이 표절 시비 논란을 뒤엎을 만한 회심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댕이 이 작품을 보고 절대 출품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작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역작이 나왔나 봐. 와 이건 뭐야? 이게 바로 클로델의 성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요. 너무 멋있다 이거. 늙은 여자가 약간 나이 든 남자를 끌고 가고 얼굴이 무서워. 그 뒤에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지금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슬픈 표정인데. 와, 저 몸의 디테일한 표현이 와 근데 이게 되게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봐도 남자는 로댕이고 늙은 여자는 로즈베레고 간절하게 손을 내민 여자는 클로델을 연상하게 됩니다. 야. 와, 진짜. 그래서 이 작품이 발표되면 또다시 스캔들에 휘말릴 거고 이렇게 생각한 로댕은 클로델의 출품을 절대 완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Comment peux-tu réduire ce que nous avons vécu à cette image-là? Tu me représentes comme un pantin désarticulé par deux femmes? Cette caricature est ignoble. Tu veux que je fasse autre chose que ce que je fais? Il n'y a aucune comparaison entre toi et moi. Quoi? Aucune. Tu es un sculpteur de troisième ordre. Mais j'aurais préféré ne jamais te rencontrer. J'aurais préféré être dans un asile, là où tu aimerais bien me mettre d'ailleurs. 진짜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너무 나쁘다. 게다가 로댕이 그러니까 석고상이었던 성숙의 시대가 청동상으로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청동으로 제작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국립예술위원회가 있는데 로댕이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성숙의 시대가 그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로댕이 개입해서 그랬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심증은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성숙의 시대를 출품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클로델은 정말 크게 낙담을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뜨거운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로즈 베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저 클로델과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거죠. 와. 그래서 로댕은 이때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정말 만나는 여자분들도 외국 출신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이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에 또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있어. 이 여자분은요, 그러니까 그웬 존이라고 영국 화가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로댕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웬 존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웬 존 역시 로댕의 모델 일을 하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또 거죠. 이거 모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뻔한 수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당시 로댕의 나이가 이제 64세거든요. 근데 그웬 존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36살 차이가 나죠. 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웬 존이 정말 로댕에게 집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댕이 그러니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제발 이 여자 좀 떼주세요. 와. 자, 두 번째 인물은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공작 부인이 된 클레어 드 쇼아셀이라는 여인이에요. 당시 공작 부인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공작 부인이에요.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부녀까지. 유부녀까지. 네. 근데 이제 그녀는 로댕이 그웬 존하고 사랑에 빠졌던 바로 1904년에 연문설이 터졌던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굉장히 부자 수집가들에게 로댕을 소개시켜주고 작품 판매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1년에 로댕의 수입이 한 12,000달러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8만 달러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연간 한 33억 원 정도를 벌었던 거거든요. 와. 그런데 로댕의 작품이 탐났던 공작 부인이 그의 드로잉을 한 상자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곧바로 그녀의 관계를 끝냈죠. 당시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정괸도 있었고 이렇게 다른 분하고 계속 사귀던 시기에 그 일본 무용수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코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동양적인 바람둥이. 매력이 있어서 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나중에 모델로 또 삼았다고 해요. 유일한 동양인 모델이에요. 그 로댕 작품 중에. 와. 대단하다. 일본인까지. 이때 클로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델은 많은 미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박람회 전시마저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 탈락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술가들, 비평가들이 모두 다 결속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커다란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클로델의 모든 분노는 바로 한 인물에게 향해 있는데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델은 자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편집증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끝내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조각들을 막 부숴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그러다가 작업실 문도 걸어 잠그고 문에는 정말 바리케이드를 친 것처럼 막아놓고 고립된 삶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로댕과 그 일당은 저를 감금할 목적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 달을, 몇 년을 편지 한 통 받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난 정신병원 환자로 내 인생을 마감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떡해. 그런데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힌 후 3년 뒤인 1916년에 76살인 로댕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당시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로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즈. 근데 흐름상 지금 클로데를 불렀을 것 같은데? 왜? 그치? 흐름상. 그런데 로즈 베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에? 아, 그제서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 로즈가 아니 그냥 죽어 이러지 말고 이럴 것 같은데. 와, 진짜 죽기 직전에 청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댕은 자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로즈 베레뿐이다. 그래서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3년 만에 결혼을 하고 마침내 와. 법적 부부가 됩니다. 로즈가 결국에는 뭐를 하고 53년. 뭐를 해고. 진짜 웃기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2주 있다가 로즈 베레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주 살았던 부인으로 2주. 로댕과 결혼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룬 게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좋다.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같은 해에 로댕도 병세가 악화돼서 1917년 11월 17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뇌동에 있는 로댕 미술관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래에 77세의 로댕은 많은 조문객의 애도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와. 하지만 로댕과 달리 클로델의 말년은 너무나 처참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클로델의 원망은 여전히 로댕을 향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그는 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불행하니까. 노년이시네. 말년에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클로델은 아무런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한 채 30년을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촉망받던 여성 조각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후에 클로델은 79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에게마저도 외면을 받아서 무연고시신으로 매장되고 맙니다.